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주말도 그렇고 이 초가을을 느낄 수 있는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좀 상쾌한 날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계획 잡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비록 한반도의 위기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우리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은 산적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잠시나마 접어두고 모처럼 상쾌해진 날씨를 만끽하는 여유를 즐기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유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활력소 같은 존재죠. 아무리 쫓기듯 살아가는 세상이라도 여유를 통해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한 주간 정치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출발 사랑방. 오늘도 금요일날, 매주 금요일날 여러분 찾아뵙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왜 소개하는 순서가 맨날 같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이 순서입니다. 예. 저를 제일 먼저 소개해요, 항상. 예? 예. 자, 정치권을 보면서 떠오르는 속담. 이거부터 말씀해 주셔야죠. 우리 김홍 교수님. 네, 이번 주에 골라본 속담은요. 절하고 뺨 맞는 일 없다라는 속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들에게 겸손하게 잘하면 뭔가 이렇게 봉변을 당하거나 또는 서로에게 감정이 나빠지는 일 없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우리 속담입니다. 뭐 절하는데 절하고 잘해주는 분한테 기분 나쁠 이유 없는 거죠. 그렇죠. 서로 간의 그런 감정.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뭐 이런 속담도 이럴 수 있죠. 너 저라는 게 왜 이렇게 건방져? 뭐 이럴 수는 있죠. 네. 네. 그런 마음들. 최근에 뭐 정치권 보면은 일단은 청와대와 여당은 좀 뭔가 국민들 눈높이 아직 못 맞추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박성진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라면 정말로 엄격하게 검증하고 본인은 몰랐대잖아요. 그게 문제죠. 정무를 담당하는 사실은 장관은 그냥 그 부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무 감각, 역사 감각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 박근혜 정부 때 오죽했습니까? 오병우 민정수석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됐는데 새 정부는 정말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잘해야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또 잘해야 되고요. 야당도 사실상 뭐 대통령의 외교 행위를 뭐 구걸이라는 거 얘기하고 뭐 효통이라고 얘기하고 완전히 발목 잡기에만 나서고 있거든요. 특히 자유한국당이 좀 제1야당에서 잘해줬으면 좋겠다. 서로 간에 좋은 메시지를 보내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의당이 또 안철수 대표 체제로 새롭게 출범했는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잘해서 정말로 국민들께 서로 절하는 모습 보이고 또 국민들이 그래서 뭐 경천 애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하늘처럼 받들고 또 사랑하는 그런 정치권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지난 촛불혁명의 과제들이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절하고 뺨 맞는 일 없다. 이 속담 골라봤습니다. 예. 자, 김우석 부소장님. 저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 교수님이 저보다 한자 짝네요.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요. 말 타면 경마하고 싶다는 거예요? 경마 잡히고 싶다는데. 경마 잡히고 싶다는 건데.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다. 이런 얘기로 쓰이는데요. 요새 뭐 김유정 후보자를 비롯해서 공직자들 재산을 보면서. 이유정. 이유정. 네. 죄송합니다.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려고 하면은 꼭 사단이 나요. 그런 경우를 볼 때 이게 모두를 갖겠다고 하는 욕심이 결국 국정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직책들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하는 정도로.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주는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골라봤습니다.
주식을 했죠, 그분은? 예. 연구를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주식도 그 쉬운 게 아닌데. 최고의 전문가들도 못 따라갈 경지로. 네,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얘기 이거부터 해보죠. 창조과학회인가요? 여기에 저걸 하면서 이 창조론, 이게 사실 진화론이 과학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 뭐 과학자는 아닙니다. 저도 그건 몰라요. 그래서 잘. 예? 저도 그건 모릅니다. 과학자가 이 뉴라이트 잘 모르듯이 저는 사회과학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승만 독재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했었죠. 그런 인식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어제 우리 저 박성진인가요? 이 사람이 박성진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사과드린다. 건국과 정부 수립 개념이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았다. 어떤 정치적 이념적 활동을 한 적이 없다. 국가에 공헌할 일이 있다면서 사퇴는 거부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종교의 자유, 뭐 그건 당연히 존중돼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일단 그리고 또 창조론에 대해서 창조론을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과학적인 합리적인 그런 프로세스 과정을 잘 밟아가는 그런 과학자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진화론이라는 또 과학적 그동안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좀 더 국민들께 확실해야 될 것 같고요. 역사 문제는 사실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독재가 불가피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가 너무 심하잖아요. 3.15 부정선거부터 우리 헌법 체계를 완전히 다 부숴버린 4.4.5 개헌에 사실상 뭐 6.25라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방조하고 뭐 시민들을 버리고 한강 다리 폭파시키고 도망갔던 일부터 국민들에게는 정말 참혹한 대통령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재는 어떤 식으로든 그건 미화될 수 그럼요. 독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 역사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장관이라는 자리가 뭐 현장 제가 정부 부처 출입할 때도 봤지만 굉장히 높은 정무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와도 협력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예산도 그렇고 다른 부처와의 의견 조율을 해야 되고요. 또 대통령의 국정 철학도 국정에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무적 감각과 역사의식 없이 과연 그 장관이라는 직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인사 검증을 통과했는지 정말로 엄격하고 꼼꼼하게. 그래서 저는 청와대 해명도 뭐 청와대가 개인의 이런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명할 수는 확인할 수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꼼꼼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장관의 적임자인지 하나하나 검증해서 국민들께 내놓고 잘못됐다면 거기에 또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어제 본인의 기자회견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예. 자, 김우석 부소장님. 과학자 중에 상당 부분이 창조론을 인정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 신앙의 문제이고 하나는 실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간극을 좁히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신앙의 문제와 실증의 문제 한마디로 쫙 정리해 주시네. 예.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학자로서 창조론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간극을 좁히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교의 자유의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역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똑같은 헌법적인 문제예요. 종교의 자유도 인정돼야 하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인정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자기의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정부에 있어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데 그럴 것 같으면은 청와대가 검증을 좀 제대로 하지라고 하는 얘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청와대에서 결국은 뭐 자기 발등 자기가 찍었다라고 해야 하나요? 뭐 그런 상황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검증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검증 툴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증을 못할 만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느냐. 결국은 그 사정은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면은 실무자들은 거기에 맞추는 검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근데 그거는 예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전에 그래서 탑다운이니까 그게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보면은 상당 부분 그런 사인들이 있어요. 내부에서 회의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반론을 해라. 그런데 반론을 하는 보도는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 위에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누군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진짜 피할 수 없는 분이 딱 추천을 했을 때 검증 시스템에서 그게 진짜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보고 본질적으로 한번 성찰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서장 김우석 부서장님께서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서 이 검증 이런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아까 얘기 나왔던 주식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 검증을 하면 얼마든지 쉽게 나올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우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검증의 필요성들 저는 검증에 대해서는 일단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아직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위에서 뭐 일방적인 지시나 뭐 잘못된 과정이 있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청와대에서도 밝혀주고 국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이우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제가 지켜봤는데 이런 법을 다루는 헌법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 능력 이런 부분은 뭐 상당히 높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도덕성의 측면에서 이제 주식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원래 본인이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아마 저는 그 주식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우정 후보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본인은 이것을 투자의 개념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의 개념으로 봤다. 그리고 본인은 공직자가 아닌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 투자를 했었다. 그런데 공직자의 개념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 줄 이번에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공직자 시절에 그랬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더군다나 이 과정에 혹시라도 불법적인 뭐 사전에 뭐 정보를 파악해서 했다든가 불법이 있었다면 금감원 조사를 통해서 저는 그건 또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후보자로서는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대신에 개인으로서 그런 이런 공직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다. 이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번 거예요? 투자 액수는 상당히 제가 봤던 많다 이거죠. 상당히 많았었죠. 그리고 일정한 특히 이제 코스닥 벤처기업 회사들까지도 다양한 투자를 했는데 어쨌든 주식 시장의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오랫동안 어디에 돈 묻어두고 그건 진짜 투자죠. 한 뭐 5년 뭐 1년 뭐 하다못해 뭐 3년 4년 정도 되면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기간도 중요하거든요. 투자라고 그렇죠. 얘기한다는. 그런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내역들을 보면은 빠르게 사실은 수익을 올린 뒤에 가격이 오른 뒤에 팔아서 이익을 상당히 많이 낸 부분도 있고 또 실패한 투자도 있고 짧은 기간 내에 소위 말하는 단타 이제 매매인데 단타 매매도 기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뭐 불법성이라든가 이 부분은 이제 금감원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만 아직은 확인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면 공직자로서 과연 어떤 마음을 앞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헌법재판관은 정말로 투명한 그런 의식과 헌법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님. 그 전문가들 얘기로는요, 이거를 그 짧은 기간에 팔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오르는 중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중간에 절매를 하지 팔지를 않았다라는 게 특히 굉장히 놀랍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더 오를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내부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저도 사실은 투자를 가끔 하다가 결국은 때를 놓쳐가지고 팔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계속 반토막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두세 배가 올렸는데 갖고 있었는데 또 훨씬 더 올랐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거는 뭔가 다른 내막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분이 원숭이 띠입니다. 공교롭게도 박성진 후보자하고 똑같이 원숭이띠예요. 동갑이에요? 예. 68년생 동갑인데 원숭이띠가 재주가 많다고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재주가 이제 발휘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욕심이 내가지고 이거를 명예나 권력으로 활용을 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검증을 받아야 하는 거고, 이분이 그 재주를 발휘하면서 이제뿐만 아니라 정치권 네트워크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정치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그 구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사람들의 상처를 받게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분을 누가 추천을 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도 또 있어요. 급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라고 하는 거면, 파격을 하려고 하면 뭔가 다른 절차들을 겪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고, 문제는 최종적으로 지금 헌재 재판관 아니겠습니까?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걸 받던 현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함에 있어서 충성심을 제1번 유권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이런 분이 충성심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 사례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서 좀 어떤 확인되지 않은 의혹 같은 경우, 이분이 이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주식시장에 코스닥 거래소 출입기자를 한 5년 정도 하면서 주식시장을 봤는데요.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다양한 차트 분석이라든가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이 만일의 경우 그런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사전에 시세 조정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불법적인 정보를 취득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행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신에 공직자로서 이제 이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김우석 부소장님은 의혹을 제기하는 그러니까 거다. 그 대신에 이거죠. 근데 의혹으로만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정말 의혹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감원이 지금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 조사를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런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연 불법이 있었는가를 좀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진정서가 접수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떳떳하리라고 저는 믿어요. 투자라고 믿고 열심히 연구해서 저는 돈을 얻었다고 믿는데, 그렇다면은 이분이 스스로 먼저 금관원에서 이걸 좀 조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정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어제 국회의원 바른정당 의원들이 진정서를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절차는 당연히 진행돼야 되고 혹시 그 과정에서 잘못하면 그 좋은 의미의 투자를 하는 분들, 사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합니까? 그런 의혹만으로 그분의 명예가 실추해서는 안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분을 선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외층, 특히 어린 여성이라든가 어린이 그리고 노약자들, 다양한 그런 소수 집단의 어려움을 돌보는 그런 법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자세나 이런 부분들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이 된 이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들도 좀 살펴야 된다. 이게 무슨 정권에 대한 충성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헌법재판관은 그런 정권과의 거리, 본인이 어떤 정치 이념을 선호할지라도 실제 헌법 재판을 할 때는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와 헌법의 가치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추천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면 저도 100% 찬성입니다. 지금 이 살아온 내력을 보면은 국민의 눈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력이 없어요. 어려운 분들,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변론 활동하고 또 그 가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 통해서 수임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역시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공익이 1번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온 이력을 보면은 공익이 1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추럴 엔터텍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거의 이게 사건이 있기 전에는 전문가들이 관심을 안 갖던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수도 없었고, 문제는 본인이 운영하는, 본인의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수임을 하면서, 그리고 그 전에 계속 관계를 하면서 내부 정보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금감원 조사도 있어야겠지만, 이런 의구심을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풀고, 그래서 나는 사익보다는 공익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다.
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뭐 싶어요. 어쨌든 바른정당이 그 진정서를 냈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금감원이 조사를 하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지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그러면 이걸 좀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임명 과정은? 글쎄요. 아마 저는 금감원 조사가 들어간다면 아마 그런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정말로 투자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헌법재판관으로서는 결격 사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금감원에서 조사를 할 정도면은 그리고 내추럴 엔터텍 같은 경우에는 백수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청와대에서 당연히 1차적으로 검증을 했어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걸렸다는 거는 전국적으로 청와대에서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저는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 투자에 대해서 불법성이 전혀 확인된 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청와대에서 뭐 조사를 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주식을 거래한 과정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조사를 통해서 밝히는 게 예를 필요한 들면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청와대에서 이거 한번 들여다봤는데 별 문제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저걸 했는데 추천을 했는데 그게 이제 또 잘 모르는 뭐 청문회 위원들이 뭐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청와대가 먼저 나서가지고 우리 이 부분 조사했다. 그렇죠. 문제 없다.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증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문제 끝나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본인도 그렇죠?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일의 경우 얘기하지 말고 그걸 진짜 증명을 본인이 뭐 예를 들면 증명할 적이 없다면 내가 조사 받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조사는 받아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금감원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검찰서와 똑같은 그런 격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왜냐하면 금감원 이 조사는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들이 있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본인의 해명이 만일의 경우 거짓이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이거는 뭐 이 의심이 간다 이런 저거고 의혹 제기 수준이니까 그렇죠. 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당연히 검증해야죠. 그리고 또 만약 이분이 억울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억울함을 풀어줘야죠. 예. 근데 억울하지 않은 사람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예?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이 구형이 됐는데 지금 보도된 거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보복성 적폐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사안은 명백하다. 정말 국민의 세금을 운영되는 정보기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하면서 네. 그런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적인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명백하게 밝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쌓였던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안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증명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자유한국당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태도를 바꿔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법이 드러났고 있을 수가 없는 일. 사실은 뭐 징역 4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아마 분노로 본다면 아마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감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국민들을 속이면서까지 벌어졌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하고 또 잘못된 과거 청산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정치 보복으로 보는 것은 본법을 네. 지금 단죄하는 법원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보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잘못된 없는 일을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억지로 조장해서 만들어서 했던 과거의 정치 보복과 이번 사안은 저는 명백하게 다르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도 명백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김은석 부장님. 일단은 그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존중되어야 마땅한 거고 사실 이런 범죄 자체는 굉장히 악성 범죄 아니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이거는 별개로 하고 여기서 보복성 적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례가 반복될까 봐 벌어지는 일이에요. MB한테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건 이건 정치 보복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은석 부장님은 결국 이게 MB를 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어차피 여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보고 라인에 최종 정점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MB를 겨냥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MB 입장에서도 조용히 하는 거는 그 칼끝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고 뭐 먼저 나와가지고 그 칼을 맞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게
내부적으로 국정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건 별개의 문제죠. 그거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고 국정원이 지금 안보 위기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역대 정권에 있어서 모든 국정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적폐들을 좀 이렇게 이번 기회에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국민의 바람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자체의 기능을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국내 정치를 국내 파트를 없애겠다 또는 수사권 없애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과다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오히려 뭐 심장병을 고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심장을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심장이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국정원의 그 논의 이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정치적인 그 일종의 그 조선시대 때 쟁점이나 정쟁이나 사화 같은 것들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조선시대 때는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격에서 일단은 그 일단락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5년이나 10년마다 정권이 바뀌는데 그러면은 그때마다 또 예정권을 다시 들춰내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삼고 보복을 하고 이런 일이 또 벌어질까 봐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철저하게 객관적인 자세에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북한 얘기는 다음 주에도 해도 돼요. 왜냐하면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원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금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8시 40분 46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출근길 사고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는데요. 안전운전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도심 도로에서는 천호대로 아차산역 3거리에서 아차산역 4거리 구간 지금 5차로에서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로도 장충체육관 사거리 부근 3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 때문에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각 구간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승용차가 고장으로 생겨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1차로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밀리고 있는데요. 나란한 강병훈 구리 방향도 아직은 행주대교 부근부터 반포대교까지 강남권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한남대교 이전부터 동작대교 사이가 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예, 경제 현안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기아자동차 판결이 있었죠. 네.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패소했는데 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마치 미국에서 보는 폭풍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상당히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이번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4,233억 원을 노조에게 물어주게 돼 있는데요. 이 금액은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년치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부담 금액을 계산하면 1조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3분기부터 기아자동차 적자가 지금 예상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문제는 앞으로 통상임금 소송이 다른 기업들에게 불길처럼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현재 통상임금 소송 중에 있는 기업이 115개인데요. 대표적인 기업들 보면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기업은행, 두산중공업, 하나테크원, 그다음에 서울메트로 등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게 전부 누가 승소한다면은 총 38조 원의 부담을 회사가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들도 많아질 것 같고요. 또 근로자들 해고도 많을 것 같습니다. 또 투자를 포기하고 아예 해외로 나가는 기업도 있을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업계에 엄청난 파장이 올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든지 그 법원이나 정부나 국회 입장에서 빨리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이 1심이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3심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재판할 때마다 판결도 달라지고 그러는데 네. 이거를 확실히 지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확실히 해놓으면 이제 불안이 해소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이제 노사가 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은데요.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은 노사 공동 운명체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기업은 쓰러뜨릴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서로 양보도 하고 또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오히려 비 온 다음에 땅이 굳는다는 식으로 더 견고하게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야지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면서 기업을 망가뜨리면 결국 경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봐야하면 큰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총장님께서는 해고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니까요. 아까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그 교수님은 또 일자리 그러니까 신입사원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 당연히 못 채용 규모. 예, 그러니까 결국 총장님하고 아까 그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게 굉장히 인원수가 줄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더군다나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가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부정적이라는 조사가 나왔네요. 예, 기업경기 이렇게 안 좋은 모양이죠. 예, 지금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아주 어두운 상태인데요. 예.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태가 터지니까 엎친 데 덮친 격 같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제 국내 600대 기업에 대해서 기업 실사 지수를 조사했는데요. 그 지수값이 94.4입니다. 근데 기업 실사 지수라는 것은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기업들에게 경기 전망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하는 기업들이 많으면 예. 100 이상이고요. 경기가 나빠질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기업들이 많으면 100 미만입니다. 이것이 94.4라는 얘기는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경기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16개월째거든요. 아하. 근데 이것이 최장기간 기록이 1997년 외환위기 때 31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반이 넘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악재가 굉장히 많아서 그때 이상으로 이제 문제가 어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경제 상황 보면은 북한 핵과 미사일 때문에 안보가 극도로 불안하고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이제 시작하면서 수출 시장도 불투명하고요. 중국의 사드 보복이나 미국의 한미 FTA 개정은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목을 직접 조이는 상황이거든요. 또 여기에 가계부채 그리고 건설경기 침체 이런 것 때문에 내수가 계속 지금 꺼지고 있고요. 이러다가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제2의 외환위기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까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제조업이 뿌리째 흔들린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제조업은 경제의 정말 뿌리인데 그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제조업 가동률이 71.6%인데요. 이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8년 만에 최저치가 된 것인데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2009년 금융위기 때 제조업 부실이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2009년 위기 때는 미국의 금융위기 때문에 오는 외생적인 위기였었는데
이번 그 제조업 위기는 우리 기업들 스스로 경쟁력을 잃어서 나타나는 그런 자생적인 위기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 보면 이제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 다 중국에 밀려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반도체 하나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얼마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는 이제 미지수다 한 얘기입니다. 더욱이 전기 자동차나 로봇 같은 신산업은 발전이 지금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제 기본 골격인 제조업이 뿌리째 흔들리니까 이거 앞으로 경제가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절망감이 나타나고 있는 건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맨날 얘기하시는 이 뭐죠? 부실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 문제요. 네. 이것도 이거나마 제대로 되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이것도 표류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람이 몸속에 병이 들었으면은 그다음 수술해야 되면 당연히 수술해야 그 사람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경제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제 부실 산업이 나오게 마련인데 그럼 구조조정을 제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부실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새로운 산업 육성이 우리 경제 생명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산업 정책이 지금 표류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부실 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시도는 했습니다. 근데 결국 성공은 하지 못했는데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의 그 구조조정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금 노력하라. 그럼 정부가 자금 지원해 주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 이제 유명무실화되면서 사실은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운 산업 망치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 해양 같은 그런 어떤 규모의 조선회사가 지금 돈 먹는 그 하마로 지금 계속 국민의 세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다른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건설은 구조조정 지금 시작도 못했거든요. 정말 큰 우려는 뭐냐면은 새 정부 정책에 구조조정 정책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는 예산 늘리자. 또 임금 올리자. 그렇게 해서 소득 주도 성장하자. 그러면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논리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요. 배가 좌초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데 이거다 기름만 붓는다고 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를 빨리 고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부실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걸 추진해야지 이대로 두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기업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대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반기업적이라는 불만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기업 하는 사람들로서는 그런 불만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 새 정부 들어서서 기업들은 사중국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 호소가 뭐냐면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자영업부터 지금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타격받고 대기업도 타격을 받는다.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정규직 축소인데요. 물론 공공기관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민간 기업에 상당한 압박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임금 부담도 있고요. 또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근로시간까지 줄인다 이렇게 나오니까 기업들은 상당히 지금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법인세 인상인데요. 과세 표준 2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환원한다. 25% 과거 세율로. 근데 이것이 물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면은 대기업에게 법인세 부과하면 그 고통이 중소기업으로 넘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업 전체적으로 이것이 타격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정부 예산 문제인데 정부가 이제 세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이제 R&D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세금 감면을 많이 해줬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축소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여기 사회 간접 자본 투자도 상당히 줄이고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높이냐 이런 반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기업들로서는 이제 불만이 많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물론 정부 정책에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기업들도 반성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일부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대기업들 특히 돈 쌓아놓고 투자 안 한다. 노사분기 싫다고 해외로 나간다. 임금 안 주려고 비정규직 쓴다.
부정비리 저지르면서 그 세금 포탈하고 갑질한다. 이런 것들은 먼저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반성을 하면서 정말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이 나라 국민 경제를 위해서 기업을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어떤 건전한 기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산업이 이제 이렇게 조금 불안하게 되면 소득주도 경제 성장이란 이런 것도 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아주 정말 실패로 들어선다면 이제 그름에 떡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에 뭐 소득 주도 성장이다, 복지 지출 확대다, 정부 지출 증가다 이런 것이 홍해 뜬 얘기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 상태에서 지금 정부 지출, 정부 예산 늘리고요, 복지 지출 나만 늘린다고 해도 과연 기업의 창업과 투자가 늘어날 것이냐? 그래서 정말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은 정부 정책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부 정책이 실패하면은 돈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가 빚더미에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도 실패하고 경제도 실패한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은 소득주도 성장 굉장히 좋은 방향인데 예. 제대로 좀 방향을 잡아나가야지 이대로 놔두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이번 주의 마지막입니다만 오늘은 9월이 시작하는 첫째 날입니다. 자, 그런 날답게 여러분 금요일이지만 여러분 또 새로운 계획 세우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